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헌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딴소리를 하는 재판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재판관에게 한번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논리로 파면을 반대합니까? 과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재판관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더 이상 그런 재판관 설득하지 말고 7대1이면 7대1, 6대2면 6대2 그냥 그렇게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했던 재판관들 이름을 역사에 딱 새겨두는 것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차제에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 최종 심판을 헌재에 맡기는 것도 한번 재고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정파에 따라 구성된 헌재가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면 헌재에다가 더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는 것 어떻습니까? 어떤 기구든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기구는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좀 상큼한 게 생각이 나는 때지요.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거 참 향기가 좋네요. 성주 참외. 어떤 분이 왜 성주 참외, 성주가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 드실 때 뭐 지역 그런 것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주에도 정어리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 성주 참외 3월부터 수확을 하는데 아주 아삭하고 달콤하고 꿀참외지요. 여름철에는 오히려 비가 와서 당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더 맛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주 향기가 좋으니까요. 이럴 때 맛있게 드시고, 참외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정말 상큼하대요. 정말 당도는 물론이고 드시고, 또 부산 대저토마토, 이건 부산 대저농협에서 딱 인증을 받아야 붙일 수 있는 건데 짭짜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 딱 드시기 좋은 그런 거니까요. 짭짜리 토마토 참외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좀 많이 사주시고 그러면 정어리 TV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제들 많이 구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가 또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제가 마음 다스리고 힘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백운기 정치 1번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팡팡 에너자이저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 네. 오늘 특별 손님 영화배우 안진걸 소장 모셨습니다. 아이고 영화 이야기하니까 제가 지금 나온 거 사진이 나와가지고요. 네. 오늘 상황이 엄중해서 가급 좀 안내해서 올라왔는데. 아니 좀 오늘 좀 마음 좀 편하게 갑시다. 아 그러실까요? 초혼. 예. 쭉 안진걸 배우 되다. 또 우리 민생경연구소 팬카페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사회도 하고 왔습니다. 개봉이 어제 아니었어요? 개봉이 3월 19일인데 네. 3월 17일 날 저희 민생경연구소하고 이경 배우님이 함께 주최해가지고 200명을 무료로 초대해가지고 영화관에 제가 이제 단체로 이미 돈을 내놓고 요즘 그게 유행이거든요. 어떤 시민들을 예를 들면 백운기 앵커님 정어리 TV에서 200명을 우리가 미리 구매해서 배부하는 거죠. 오셔 보셔라. 200명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경 배우님, 이원종 배우님, 정동훈 감독님, 장동직 배우님, 황현필 역사님과 와가지고 시사회가 대성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악역으로 나오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창피합니다. 우리 안진걸 배우 초원의 연기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안진걸 소장님이 배우가 돼가지고
그 가장 큰 영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 배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국민적 바로 자신감. 그겁니다. 예, 이제 예. 안진걸 소장도 배우를 했는데 제가 KBS에서 9시 뉴스 앵커가 됐을 때 네. 우리 후배들한테 한 얘기 있어요. 네. 너희들 자신을 가져라. 나도 했다. 나 같은 사람도 9시 뉴스 앵커를 했는데 다 할 수 있다. 아니, 너무 그때 명앵커로 잘하셨는데 저는 NG를 엄청 내가지고 다시는 시사에서 다시는 연기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그런데 뭐 감독님들이 자꾸 연락을 주시네요. 아, 어떻게 잘했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우리 안진걸 배우의 초혼 연기 아이고, 장면입니다. 아이고 이걸 보시면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쑥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쪽에 지금 풍렬 행상국도 아닌데 다들 다 빠져 있어. 저 집 되게 이러니까 맨날 빨갱이들이 파내지. 그건 아니고요. 뭐 기자들이 문제네요. 예. 오, 윤경호 소장님 너무 창피해. 재능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이발 카메라를 의식을 안 하네요. 네. 그런 그 점-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약간 나는 그 이면식 선생 연기를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러움의 극치. 순돌이 아빠. 네.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순돌이 아빠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바로 그 생활인 자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 그 자체네요, 정말. 아유. 저 역 자체가 안진걸 소장님의 모습처럼 보인다면은, 야, 이 정도면은 뭐 다른 데서 계속 러브콜이 올만 합니다. 저 백골단이 연기인데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기를 정말 저분들은 목숨으로 하는구나 느꼈고 제가 실제로 겁이 나가지고 네. 약간 애드립으로 피해야겠다. 보통 이제 뒤에 막 기자들이 이렇게 그 시 현장이나 진압하는 것 과잉 취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접해서 그러니까 기자들 문제는 얼른 피한 거예요. 실제로 무서울 정도로 저 눈빛이 이글거려가지고 아유. 오늘 여러분들 어제 선고 날짜 발표될 줄 알았다가 실망해서 좀 처진 분들이 많으셔서 앞에 조금 힘 좀 내시라고 초원 연기 장면 보여드렸고요. 만평도 하나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요. 요즘에 재미있는 만평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 나무늘보 만평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즘 헌법재판관들 네. 이렇게 지금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나무늘보들이에요. 천하에 늘어져 있는 것들이 나무늘보지요. 아니 지금 며칠째입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지금 19일, 오늘 96일째 같습니다. 96일째인데, 어제가 96일. 예. 어제가 19일에 90, 오늘이 오늘이 네. 96일째 맞습니다. 96일째고요. 사실 이제, 박근혜 씨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91일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애간장타는 마음으로 매일 또 집회 나가시면서 매일 밤 정말 목이 터져라 파면하라를 외치고 계시고 저도 그 100만 분의 1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박근혜 씨 당시에는 그 다른 탄핵 심판이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탄핵 심판도 있었고 중간에 선고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일에 매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차이가 지금 뭐 아직까지 선고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한 6일 정도 차이가 나지만 뭐 한 길게 다음 주까지는 제가 봤을 때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나무늘보까지 표현하진 않아도 된다. 저는 헌재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8대 0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주십사.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또 우리 또 신유진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기대를 가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헌법재판소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요즘에 재미있는 만평이 하나 있는데 일단 띄워봐 주세요. 제가 윤경호 소장님한테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잘 아는데 윤경호 소장님은 나 보기에 좀 약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쉬운데요. 금방 알잖아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내 윤경호 소장님 금방 모를 줄 알았어. 맨 앞에가 뭐예요? 당근,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국수. 에이 국수가 뭐예요 한자로? 당근, 파면. 그 다음에 초기, 대선.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네요. 당근 파면이죠.
대선이지. 저기 대선이고. 요즘에 저거 많이 돌아다니는데 요즘에 그 라면에 파를 넣어서 먹는 파면이 아주 유행이랍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당근 파면이고 조기 대선인데 이제 여러분 제가 모르는 척 서로 연기한 겁니다. 안진걸 소장한테 도전하는 겁니까? 아니, 저 연기가 느껴졌어요. 조금 모른 척해야 또 재밌잖아요. 아니 저는 정말 이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갔더니 조국혁 신당 피켓이더라고요. 주문 피청은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니 이 간단한 걸 지금 이제 헌재에 대한 기대와 응원도 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곳곳에서 원망이 막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미쳐버리겠다. 피가 마른다. 이게 무슨 진보 중도 보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일종의 외계인이 지금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막 무차별적 공격을 하고 사방팔방에서 난리치고 방금 전에도 보니까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신속히 해달라고 했더니 계란이 날라들었는데 정말 영상으로 봐도 그냥 항의성 계란이 아니라 정말 강속구로 던졌나 봐요. 그래갖고 엄청 아프다고 지금 방금 전에 계란을 맞았는데 그래요? 영상으로 보기에도 너무 아프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전에 우리 졸업할 때 멀리서 선생님들한테 밀가루나 계란 던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근접해가지고 때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헌재가 뭘 하는 건지. 그 계란 맞는 장면 들어왔나요? 네, 한번 아우, 봅시다. 굉장히 너무 심각하게 던졌더라고요. 도대체 하여튼 계란 던졌어.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계란 던졌어 지금. 계란 던졌어. 계란 던졌어. 의원님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빨리 확인해봐요. 빨리 확인해요. 당연히 내라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게 얘네들 경찰 있어. 아직 닦지 마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맞는 장면이 아주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근접한 데서 이렇게 던졌는데 저게 만약에 다른 흉기나 이런 거였다면 어땠을까 참 아유, 섬찟한데 저거 폭행이죠. 폭행죄입니다. 네. 지금 저 모습이 너무 좀 충격적인데 그만큼 극우들이 지금 헌재에서 1인 시위라는 말을 칭하면서 사실상 거의 200명 정도가 무리지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 그리고 거기 천막도 지금 쳐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모두 다 이 선고 전에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예 그 헌재 100m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를 다 치운 다음에 그래야 선고가 가능하지. 이렇게 지금 정말 백주대낮에 이렇게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계란이라고 하기가 그렇고 어쨌든 정말 저렇게 공공연하게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거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을 해야지만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 앞에 저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1인 시위는 그동안에는 허락을 해줬잖아요. 근데 아예 딱 알박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인 시를 진짜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되는 게 그 1인 시를 도와주거나 촬영으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헌재 앞에 가보면 아예 헌재 앞에서부터 안국역 그 사거리까지 그냥 1인 시가 아니라 수백 명이 그냥 모여있거나 또는 1인 시를 가장해갖고 막 다 떨어져서 곳곳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 윤석열 지지자들인데 다 폭력적입니다. 제가 그 지난 토요일 집회를 가기 위해서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이렇게 이제 제가 행진했거든요. 마침. 근데 거기를 뚫고 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피켓 뜨고 다 침묵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사방팔방에서 막 달려들고 손가락질하고 빨갱이 때려주고 자파 때려주고 막 너무나 무섭고요.
아,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달려들어서 빨갱이 북한으로 뭐 잡아주게, 때려주고 이러면.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백희로 의원님한테 날아간 게 그 계란도 강속구로 던져갖고 엄청 의원님이 뒤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맞은 것도 서러운데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팠어요. 이거 누가 던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 나오는데, 만약에 돌이었으면 어떻게 뻔했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실명도 하고 머리 깨지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서워요. 이거 근데 경찰이 너무 느슨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헌재도 지금 너무 시간 끌고 있는 거고. 순간적으로 폭도들로 변할 수 있다. 지금 이미 저렇게 신호탄을 준 거잖아요. 우리 앞을 막지 마라라는 신호탄을 준 거고, 이 세력이 완전히 헌재를 순간적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냥 단순히 계란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 시위대에 정말 적극적인 해산이 좀 필요하다. 이게 1인 시위가 아니라는 모습이 화면으로도 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인 시위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집단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 해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저 상황을 정말 저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하나 던졌다. 지금 저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에는 저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폭력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다. 왜? 헌재가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끈 거에 대한 후폭풍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헌재 안에서는 8명의 재판관과 나머지 뭐 수십 명의 연구관들이 수기에 수기를 거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밖에서는 짐작만 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풍문이 지금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각하 의견을, 누구는 뭐 기각 의견을 내놨다. 숫자까지 거기다 갖다 붙여요. 각하라는 의견을 낼 만한 재판관이 과연 있을까? 그동안의 변론 과정에 단 하나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이게 각하를 해야 되는 거라고 과연 주장할 만한 넋 빠진 재판관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정 의견들이 나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헌재가 이번이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잖아요. 전례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저런 우발적인 폭력 사태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암흑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게만 하면 아까 앵커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국민이 지쳐 있다, 또 불안하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헌재에 대한 마지막 남아있던 신뢰마저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건 스스로 매를 버는 거니까, 매를 버는 거 이전에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거니까 저는 기일을 꼭 발표하는 거 이외에도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연유로 어떤 진행 과정이라는 걸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그거 하라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브리핑이라도 중간 브리핑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요즘 검경도 그 딱딱한 정치검찰에는 경찰도 제가 고발하면 지금 이 고발 사건이 어떤 상태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중이다. 뭐 그리고 전화하면 뭐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 중이다. 뭐 문서로는 수사 중이라고 알려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전화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깊숙이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은 알려줍니다. 뭐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했고 참고인을 조사했다 정도까지는. 근데 아니 헌재에서 그냥 예를 들면 오늘이라도 이번 주 선고는 어렵게 됐다. 지금 보니까 뭐 외신 기자 클럽에 헌재가 보낸 거에 보면 뭐 오늘 내일까지 기자들 그 다음 주는 안 됐네. 탄핵 선고 취재 그 기자 접수를 받는다라고 이 공문이 하나 공개돼 있던데 그러면 아마 진짜 이번 주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막바지 단계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헌재 앞에 나와서 극우 폭력 선동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경찰도 그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이제 평의가 마지막이다. 뭐 이런 브리핑 하나 못 해줍니까 솔직히 주권자들 위해서 뭐 몇 대 몇이다. 뭐가 쟁점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라도 좀 브리핑해주고 헌재를 이어받는 세력들한테 그 이업을 중단하라고 그 극우 폭력 세력들은 절대 우리가 그 폭력 세력들에 흔들리지 않으니 어서 돌아가라고 경찰은 조치하라고 이렇게 한마디도 못 해줍니까? 너무 아쉽고 서럽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헌재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1인 시위를 핑계로 알박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기진님, 헌재 내일 파면 선고합니다. 헌재 앞 경찰이 1인 시위자 강제 해산 중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미리 정리하는 건데요. 한번 보지요. 나몰라님, 탄핵 심판 각하될 것 같다고 기사 떴어요. 그랬는데 이런 기사는요. 믿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해당 사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왜 늦는지 그 이유로 한번 패널들과 짚어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점잖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방송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정치 1번지는 그런 이야기 해봐야 쓸데없는 것 같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왜 그러는 건지. 신유진 변호사님 보기에 이렇게 늦어진다면 분명히 지금 뭔가 내부에서 완전하게 전원일치로 모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헌재가 이 중간에 사실 18일 그저께 화요일에 박성지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을 잡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지금 변론기일을 잡을 땐가? 지금 평일을 해서 이거를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왜 변론기일을 잡았을까에 대한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고 그 변론기일을 잡았을 때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서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찬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변론기일을 잡았을 때부터 헌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 신호는 즉 우리가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숙고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진숙 그리고 감사원장 그리고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검사 3명 그리고 또 감사원장과 그리고 또 감사원과 선관위 권한쟁의 심판 그것도 했고요. 또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처리했고 사실상 그 종전에 있었던 2건의 사건과는 다르게 정말 일은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6일 늦어졌는데 뭐 다음 주에 선고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뭐 한 10일, 15일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10일 정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정말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보내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첨예한 의견 대립 때문에 시간을 끈다 이런 것보다도 헌재 입장에서는 저는 어디까지나 헌재를 지금까지 8대 0으로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도 놀진 않았다라고 할 말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놀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착착착 처리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 기존에 박근혜 씨 때는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 93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로 치면 6일 딱 늦어진 거거든요. 오늘까지로 치면은. 그런데 6일 늦어졌지만 6일치의 일은 다 해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공부하다가 이거를 봤는데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네.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사소송법에 보면 207조에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네. 그러므로 지금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 변론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걸 어기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통 민사법원이든 형사법원이든 이제 변론 종결 일에 선고일을 고지합니다. 그런데 기본 한 달입니다. 이게 그냥 뭐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하고 기본적으로 선고일 잡으면 무조건 한 달. 이게 최소한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지네들부터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 재판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사실 헌법소원도 많이 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재판 기간에 관한 모든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킨다 안 지킨다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임 변호사 분석처럼 이제 선입 선출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먼저 들어온 것들 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하도 절차상으로 문제 삼고 또 마치 윤석열 파면만 헌재가 민주당이 하면을 받아서 몰아간다.
이렇게 지적하는 자들도 많잖아요. 막 천재랑 미나 한편이라고 막 공격했잖아요. 사실 전혀 그동안 진보나 야당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훨씬 더 많이 기각했죠. 근데 이 탄핵은 이제 파면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도 그런 측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걸 보여준 면도 있는데 저는 백은경 큰님이랑 약간 분석이 비슷한 게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뭔가로 시비를 걸고 있는 거 아닌가. 8대 0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선입 선출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아직도 먼저 들어온 것들 중에 결정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를 형법상 내란죄를 내란 행위 이원적 내란 행위로 이렇게 취지를 일부 변경한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라도 뭐 설령 파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강경 부성향의 재판관들은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시간을 끌었다. 그렇죠. 기임을 뺐다. 그렇죠.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국민께서 헌재를 더 강하게 방금 또 뭐 갤럽 조사에서 MB 아니 4개 여론조사 조사기관으로는 MBS. 네, MBS 탄핵 찬성률은 60%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5% 나거든 차이가. 그럼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시간을 끄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론을 더 고조시키고 지난 토요일 날 100만 명 모였는데 이번 토요일도 한 100만 명, 150만 명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모여주시고 마지막 그 이런 좀 범국민적 액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왜 이렇게 헌재가 선고가 늦어지느냐? 신유진 변호사님은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다 보고 그러느라고 늦어지는 것 같다. 안진걸 소장님은 지금 저렇게 반대 세력들이 설쳐대니까 그런 여론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윤경호 소장님은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소수 의견이 명백한 상황에서 문구 조율이라는 이름 하에 내부 조율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헌재는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보다도 전체 결국 인용이냐 기각이냐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문을 남기는 거 이거 역사 문서거든요. 거기에 소수 의견을 분명히 붙이고 싶다라는 아마 한두 재판관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는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이고 다만 그 문구 조율에 소수 의견 끝까지 나는 기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재판관들의 주장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본질을 가지고 그러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다만 설득을 해가지고 의견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기각 의견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라면 이건 뭐 시간이 끌려도 결국은 인용으로 결론이 나오지만 만약에 기각 의견이 세 사람인 상황이라면 그건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세 사람이라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을 끝까지 주장하는데 그게 절차상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각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아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끌리는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한마음 TV님, 제 이름이 헌재인데요. 살면서 이름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수많은 댓글 헌재 정신 차려라 보면서 저라도 정신 차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헌재 정신 차려라. 한마음 TV님 성함이 헌재군요.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의 마지막 그 판단 기관으로서 존중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 쪽에서 뭐 헌재를 믿을 수 없다.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자, 부숴버리자라고 할 때도 자식들 그러면 되나. 그랬는데 헌재가 이렇게 막 되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헌재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9명이잖아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이 있고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이 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이 있어요. 그렇게 333인데 국회 몫으로 지금 3명이 제대로만 임명이 됐어도 이런 그 문제가 사실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진작에 6명을 확보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면서 이렇게 지금 더 복잡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모든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 관해서는 헌법을 좀 바꿔서 할 필요는 없나? 왜냐하면요,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추천은 그 세 군데서 하지만 그러면 임명권자를 파면하는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럽죠. 헌법재판소도 한 그 구성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을 선출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 지금 파면에 이를 거지만 그 전에 윤석열이라든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차라리 지금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하는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좀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물론 개헌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헌재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마음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견은 다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 극우들 일베 사이트라든지 극우들 커뮤니티에서는 헌재가 자신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선고를 늦게 한다. 헌재가 자신들이 이제 거기서 완전히 알박기 하면서 진을 치고 천막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두 힘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 좌파들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심지어 지금은 윤석열도 기다리면서 왜 선고 안 나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의 선고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파면이 선고되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은 깨끗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 사실 국가의 요체가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 맞습니다. 헌재가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예. 헌법 못지않게 국정에 어쨌든 중추인 잘했던 못했던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헌법재판소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건 충분히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번에 헌재가 이렇게 불친절하고 또 정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피를 마르게 하는 거 봤을 때 국민투표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특별히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건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그 선고기를 그러니까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투표일에 대해서 또 공고하고 이런 것도 권한대행이 지금도 사실은 헌재에서 결정한 40억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날짜부터 해가지고 그 시간도 저는 사실은 그걸 끌려고 했을 때 만만치 않게 끌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사실은 듭니다. 네. 권력 구조를 바꾸면서 4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딱 그것만 합시다. 흔히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 얘기하듯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국민투표로 합시다. 원포인트 개헌. 저는 뭐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왕 할 거면 국민 소환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고 있죠. 예.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민들 소단위의 자치단체에서만 쓰고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을 한다든지 선출직에 관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병행을 하면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탄핵을 결정합시다. 이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개헌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만지면 엄청나게 커질 텐데요. 지금처럼 헌재가 저렇게 신뢰를 잃으면 당연히 그런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존중을 받았던 것은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확신을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짐작이 가는 사람들은 있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여러분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갈게.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가장 많이 공격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뭡니까 동창들 모임인가요? 거기에 뭐 들어가 있었다고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문영배 헌재 소장을 왜 공격했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릴까봐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문영배 소장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최근에 떠도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게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어떤 분한테 장학금을 받았냐면요.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를 너무나 감명 깊게 봐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권하고 싶었던 건데요. MBC 경남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제목이 어른 김장하라는 거거든요. 김장하 선생님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분입니다. 어른 김장하. 이분이 참 어렵게 자라신 분이에요. 경남 사천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한약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낮에는 약을 썰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19살 최연소 나이로 한약업사 자격을 얻어서 사천시에다가 한약방을 개업했다가 나중에 진주 동성동으로 옮겨서 남성당 한약방이라는 데를 50년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2022년 5월 말에 은퇴하면서 문을 닫았는데 이분이 한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신 분이에요. 한약방을 하면서. 그만큼 많이도 벌었겠지만 세금을 정직하게 내신 분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김장하 선생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대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또 학교도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명신고등학교라고 1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들여가지고 그 이사장을 하면서 아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키웠는데 문영배 소장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말한 게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를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 느꼈고 또 제가 이제 언론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MBC 경남의 다큐멘터리 제작 능력이라든지 그런 뜻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했어요. 지역 방송이 이렇게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 참 칭찬을 제가 속으로 했는데요. 이 김장하 선생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핍니다. 그런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왔던 문영배 재판관이 다른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김장하 선생의 모습을 봐서도 그 꼿꼿함 느낄 수 있고 문영배 소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들 기본적으로는 다 그 분야에서 탑이고 엘리트인데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것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기도 합니다. 임경호 소장. 예. 그 김장하 선생님 다큐멘터리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진주라는 지역 사회의 이 시민운동 그리고 진주라는 지역 사회가 그 동안에 도도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항상 중심에 있었던 그 흐름을 이어받은 뭐 그런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 김장하라는 분이 뿌린 씨가 참 대단하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앵커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런 분에게 그 정신을 배운 문영배라는 판사가 판사 개인의 생각 뭐 이거 물론 영향력을 얼마나 끼칠지 이번 헌재 재판 결과에 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아서 내놓는 주문은 그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 역사의 기록에 소수 의견 낼 사람 있겠죠. 그러나 그 소수 의견이라는 것조차도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 그다음에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에 논리의 왜곡, 논리의 어떤 훌쩍 건너뛰는 뭐 이런 게 나온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백혜련 의원에게 가해진 계란 테러 이보다 더한 충돌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헌재가 무작정 이렇게 미루는 거 이거 얼마나 지금 심각한 사태를 오히려 지금 유도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걸 빨리 헌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 어른 김장하 다큐멘터리의 그 기본이 제가 그분도 아주 참 한번 뵙고 싶다 하는 분인데 경남 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김주환 기자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역에서 훌륭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알리는 게 그 지역을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울림을 크게 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풍우나 체현국이라고 그분도 취재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도 제가 봤는데 참 김주환 기자 대단하세요. 시대의 좋은 어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체현국 선생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말이 줬으면 그만이지. 네. 이분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본인은 아주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훌륭한 기자가 참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저도 넷플릭스 그 어른 김장하 저 다큐멘터리 보면서 오, 문영배 소장님 다 보셨구나. 예, 너무 반가웠는데요. 저도 그래서 딱 앵커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다행이다. 좋은 결정 내리실 거다라고 이제 더욱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저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 저렇게 100억 원대의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면서도 본인은 평생 자동차를 한 대도 갖지 않았다. 그래서 평생 걸어 다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자신은 그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한약방만 지키면서 그리고 그 한약방을 지키면서 자신이 번 돈은 아프고 약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없는 돈이다. 귀한 돈이다. 그래서 좋은 데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 이 어른 김장하 보시면서 마음을 좀 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정숙님은 잘하시는 분이네요. 가난한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보약 한 제 35,000원 받았지요. 참 많이도 지어 먹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이향님 저분의 뒷모습에서 삶의 모습이 느껴져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동영상 그래서 블로그에 담아 놓았답니다. 다시 한번 감동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은요 이런 시사 프로그램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다큐멘터리 보시면서 마음도 좀 맑게 하시고 머리도 좀 식히고 그렇게 하면서 삽시다. 아이고 시사 프로그램 보는 거 징글징글하지 않으세요? 아유.
그런데 윤석열 파면되고 나도 산적한 문제들이 대선까지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정어리 TV를 그렇죠. 중심으로 좀 네. 봐주시고 사실 저도 이거 방송하면서 우리 국민들 참 너무 스트레스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욕도 해주시고 소리도 질러주시고 호통도 쳐주시고 그렇게 분석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듣고 있으면서 맞습니다. 그 듣고 있으면서 그런 말이라도 들어야 살지 아무것도 없으면 더 숨 막힙니다. 대신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대신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막 그렇게 하는데 많이들 공감해 주시는 거죠. 뭐 제가 뭐 대신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주말에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네. 정어리 TV를 보면서 우리가 지식과 논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힐링도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 종편과 조중동이 물론 요즘 동아일보는 탄핵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JTBC랑은 그 삐뚤어진 언론 환경도 바로잡는 또 동참자들 굉장히 일석삼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만약에 탄핵이 안 난다 그러면 집회 나오시고 집회를 못 나오시면 어른 김장한 다큐 이거 떠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에도 떠 있고 넷플릭스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영화 초원도 이 재벌 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관들이 이런 살성 있는 영화는 막 저녁에 틀어줘야 되잖아요. 오전에 틀어놓는데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오전에 어떻게 가서 영화를 봅니까? 그래서 영화촌 영화관에도 연락하셨고 여러분 저녁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촉구 좀 해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데 혹시라도 다른 소리를 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논리가 뭔지 참 궁금한데요. 혹시라도 이런 논리가 있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절차상 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성입니다. 각하할 것 같으면 진작에 변론을 왜 했겠습니까? 법으로 평생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축구 경기 다 90분 경기 한 1분 남겨놓고 축구 안 신고 농구 안 신었으니까 이 축구 시합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한두 명이 반대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전원일치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제 그런 얘기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시신을 담는 용연백 3,000개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수많은 사망자가 날 수도 있다고 가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윤석열이 소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을 때 총기 사용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또 경찰의 증언이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김건희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건희가 경호처한테 그랬다는 거네요. 총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김건희는 그러고도 남을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총기를 사용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나야 파면이 됩니까? 안 일어난 것을 감사해야죠. 지난 1월 13일에 윤건영 의원이 이미 경호처 간부들하고 윤석열이 오찬을 하면서 만약에 2차 영장 집행하면 무력 사용 검토해라 이런 것을 밝힌 적도 있어요. 들어보시죠.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기로 막으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러한 위법적 지시는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
경호처 간부 5,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윤경호 소장님, 실제로 총기 사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라는 본부장에 대한 4차 구속영장 신청, 거기에 지금 영장 구속 사유서에 명기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서는 이미 저런 증언이 적나라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 저건 뭐 전원 전문이 좋아요.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서는 저 얘기가 명확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 내란죄에 대한 사후 수사에 이 대목도 명확하게 이건 규명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르는 응징도 분명히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 파면 사유가 안 되겠느냐.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건 명백한 이건 쿠데타고 이 헌법기관을 군 또는 뭐 경호처 이런 무력 집단을 동원을 해서 표현이 다릅니다만 무력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부부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네. 윤석열 체포된 다음에 김건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에 대한 이야기를 윤석열이 먼저 했는지 김건희가 먼저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부부 간에는 총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의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 총 쏠 수 있냐? 칼이라도 써라. 그리고 아니 내 남편이 총 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았냐.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다니는 건데 이 말이 완전히 앞뒤가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 경호처는 총이 있는데 총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사 형성이 공통됐다라고 보여진다면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가 되고요. 이것은 별개의 범죄 행위고 이미 경찰에서는 피청군 윤석열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 심각한 것은 뭐 김건희가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을 쏴버리고 나도 잘 이런 말도 했다고 지금 경찰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막 날뛰면서 그 경호처 직원들 자기들 무슨 사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한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런 그런 진짜로 그렇게 압박해서 교사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니들이 공치여든 이재명이든 가서 죽일 정도의 각오를 우리한테 충성을 다해야지 우리가 니들 얼마나 챙겨줬는데 뭐 이런 태도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를 경호처 직원에게 했겠습니까? 극우 유튜브들하고 그렇게 수시로 통화하고 그랬었는데 뭐 요즘에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몰래 이재명이 좀 어떻게 죽여주라. 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겸까지 했는데 이번에 또 실패하게 생겼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재명 암살설도 나온 거 아닙니까? 경찰도 그것을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호도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말 대한민국을 끝없는 폭력과 보복 약순한 이런 극단적인 어떤 암살이라든지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딱 두 명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 이런 적 없었잖아. 아무리 우리 싫어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딱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지고 아주 위험한 나라 돼버렸습니다. 저기 총 안 쓰고 뭐 했냐라는 그 보도에 뒤에 또 더 경악할 내용이 네. 있죠. 김건희가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몰랐다 운운하는 얘기들이 쭉 있었지만 처음부터 엄청나게 깊이 관여를 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 있다. 김건희가 시켰겠지 뭘 몰라요. 심지어 용산에서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 김건희가 다 관여해서 1시간 중에 뭐 59분을 김건희가 발언한 경우도 있다더라는 카더라도 있고요. 또 하나, 왜 삼청동 안가에 몰래 일부를 불러서 얘기를 했을까? 김건희가 끼어드는 걸 피하려고 했다라는 대목까지도 한겨레 보도에 보면 슬쩍 들어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김건희가 윤석열의 이 여러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을 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윤석열이 발언하면 1시간에 59분은 혼자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김건희하고 이야기하면은 1시간에 59분은 김건희 얘기만 들어야 되니까
그게 없는 맺혀가지고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지는 59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고 원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림무사 안준뱅이 주술사 이 말이 이제 김건희가 듣고 매우 좋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아했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그 상대방은 자신의 그 남편인 거죠. 자신의 남편의 직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모든 어떤 전국의 곳곳에 핵심적인 모든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고 사실 이미 지금 명태균과의 카톡이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아주 상세하게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이거는 김건희가 대선 후보다라고 하는 정도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김건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은 그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그 카톡 진짜 깁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이 사람의 실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호처 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이 드디어 청구를 했잖아요. 네. 내일 실질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검찰이 김성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3번이나 영장을 꺾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 자신들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김성훈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도 경찰이 3번이나 그리고 서울 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성훈이 사전에 분명히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비아폰에 대한 서버 내역 몇 가지를 좀 제출합니다. 임의 제출. 검찰에. 그렇다면은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변호인이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는다면은 법원에서는 고민이 될 거예요. 법원에서는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끝까지 검찰이 이거를 마지막까지도 막은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왜 그동안에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를 했겠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저는 이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면은 검찰 수뇌부도 다 이게 관여된 사실이 드러날까 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계엄 전후에서 윤석열이가 사방팔방에 전화를 해대고 지시를 했는데 자기 직계인 심우정이나 이진동한테 연락을 안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사실은 윤석열은 경찰을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하발이라고 그러나 하발을 생각하고 네, 평소에도 폄훼하고 무시하는 자잖아요. 근데 경찰 서울청장과 불러서 딱 뿌려챙겼는데 심우정하고 이진동 안 했을 리가 없죠. 그게 저는 비아폰에 다 담겨 있으니까 계속 기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앵커님 어젠가 그젠가 지적하셨잖아요. 이 영장 기각되면 이건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영장을 맞습니다. 뭐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서 거의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 재판 때 검찰이 의지를 안 보여버리면 법원에서 굳이 구속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저희가 이 또한 저희들이 내일 영장 재판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검 포렌식 과장이 연락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받았다. 예,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분명히 검찰이 오기로 했다, 선관위에. 뭐, 그리고 보니까 검찰 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여럿 있더군요. 본인들도. 네. 그러니까 그런 정서, 윤석열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하는 정서까지 일부 있었던 걸로 봤을 때 선관위를 최소한 계엄하고 선관위를 불법으로 장악하는 데는 검찰 일부가 개입이 됐다. 이건 비아폰에 분명히 기록이 있을 겁니다. 예. 더구나 이광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포렌식을 해보니까 핸드폰으로 계산. 계엄 발표 2시간 전에 이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윤석열이 계엄 발표하라고 한 것을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도 연락을 충분히 받았을 것이다.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추정되는 거 하나. 또 하나. KBS도 생방송 미리 준비하면서 KBS 수뇌부에는 전달이 됐을 것이다. 얘기가 지금 나오다가 더 이상 규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더욱이 이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막았던 이유가 뭘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거에 전 120% 공감했습니다. 검찰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깊숙이 연루가 돼 있는 거가 드러날 걸 겁내서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김성훈이나 이광우에 대한 기소도 아마 검찰이 안 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짐작이 돼요. 그러나 여론에 밀렸고 더군다나 뭐 고검에서 열린 구속심사위원회 뭐 거기서 상식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굴복한 건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기소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아마 검찰의 민낯이 속속 드러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 검찰 해체하고 정말 국가 대개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김건희 같은 자가 우리 역사에 다시 또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감히 총을 얘기합니까? 지우아빠 헬리님, 군에 있을 때 총구와 대검은 국민에겐 겨눌 수 없고 오직 국민을 위협하는 적군에게만 겨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겁니다. 지 스스로 국모라고 외치는 김건희에겐 국민이 적이었군요. 제1야당 대표를 죽여야 될 대상을 하고 윤석열이 그렇게 정치검찰 앞장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총으로라도 죽이고 싶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다고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했다 했잖아요. 네. 생각이 똑같잖아요. 비상계엄에서 죽이거나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총으로 쏴 죽이거나. 네. 이런 정신머리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북한하고도 한판 붙어보자. 야 우리가 그쪽으로 근접 비행하면 북한이 쏘겠지. 그럼 전쟁 이렇게 하지. 그래서 영구집권하지. 이런 생각도 저는 100번 1000번 했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또 한 번 100만 명, 200만 명 한번 모여주십시오. 네. 끝장을 내야 됩니다, 진짜. 예, 끝장 내야지요. 희망님, 백운기쌤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된 후에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의 시간이 길어지니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곡식도 여름의 뜨거움과 정열 필요하지만 가을의 차분함과 냉정함도 필요하듯이 이제는 차분히 헌재를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투쟁하시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녹수님, 가끔은 이따금은 맑은 하늘 보고 울고 싶어질 때가 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도 무심 안 하고 유심하시길. 이심 천심 되길. 용경호 소장님, 요즘 우리 애청자님들이 시인, 도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느끼지만 이 우리 정어리 TV의 이 애청자들의 그 촌철살인 그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저도 집회 나가면은 정어리 아니에요라고 드릴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가장 기쁘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정어리예요. 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2부에 이제 우리 목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김준혁 의원님 모시고 역지사지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김준혁 의원님이 단식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민영배 의원은 실려가기도 했고. 근데 오늘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몸이 그러신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정어리 TV 정어리 의원님들하고 약속인데 그래서 오늘 나오셨는데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따가 2부에서 우리 김준혁 의원님 모시고 역지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영화배우 한진글 소장님 감사드리고 영화촌 많이들 봐주시고. 예.